우리도 재고가 없어. 28개월 기다려.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드론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고 패트리어트 재고 현황판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 58억 원,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맞겠다고 금덩어리를 밤하늘에 던지는 파산 게임이었습니다. 미국은 실익을 계산했고 영국은 발을 뺐으며 프랑스는 제 앞가림하기 바빴습니다. 이란은 200척의 자폭 고속정을 추가로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맹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난 겁니다. 미확인 화물기입니다. 출발지는 대한민국 오산 기지라고 합니다. 요청조차 하지 않은 나라에서 비행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천궁투 60여 발, 명중률 96%. 미국이 6개월 걸린다고 비웃은 작전을 38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감청 전문에 이런 말이 찍혔습니다. 한국 무기 때문에 작전을 포기한다. 모두가 총구를 겨누고 있을 때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방산 컨설턴트 다니아르 세이트칼리입니다. 그 38시간이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알다프라 기지 지하 상황실. 현지 시각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 기지 내 숙소에서 두바이 방산 전시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브리핑룸에서 챙겨온 각국 방공 무기 비교표를 펼쳐놓고 UAE 측에 제출할 자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지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달리는 군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상황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첫 번째 파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각자 자리에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상황실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간인 자문 신분으로 상황실에 머물 수 있었던 건 UAE 측 담당관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교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기지 외곽 포대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상황실 바닥으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동이었는데 마치 거대한 심장이 박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막아냈습니다. 12발 중 11발, 요격률 91.6%. 하지만 저는 화면 한쪽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 현황판이었습니다. 12발을 막는데 소모한 요격 미사일은 22발. 재고 막대 그래프가 줄어들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2시,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에 샤헤드 드론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당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이 수십 대씩 편대를 이루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수십 개의 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해안선을 향해 느리고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58억 원짜리 패트리어트를 써야 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를 잡겠다고 200배짜리를 날려야 하는 상황. 러시아 육군에서 방공포병으로 10년을 보낸 저도 이런 구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무기 운용이 아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소모전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상황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고 현황판 숫자가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UAE 방공통제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암호 회선을 열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순으로 확인했지만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체의 재고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미국 국방부 협력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재고가 없어. 28개월 기다려. 통제관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영국도 유감이라 했고 프랑스도 자국 사정을 먼저 챙겼습니다. 수조 원의 무기 계약과 20년 합동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고작 3마디로 돌아온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어. 저는 그 순간 불과 사흘 전 두바이 브리핑룸에서 동료 컨설턴트 빅토르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야, 저거 한국 거 아니야? 천궁투라고. 한국이 만든 방공 미사일이래. 빅토르가 피식 웃었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방공 미사일을 만들었대? 반도체는 잘 만든다더니
이젠 무기도 수출하나 보지. 저도 웃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 옆에 검증도 안 된 한국 무기를 세워놓다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의 드론이 밤하늘을 뒤덮는 상황실 안에서 사흘 전에 비웃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관이 상황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미확인 화물기입니다.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대한민국 오산 기지입니다. 상황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통제관이 고개를 들어 부관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2분이었습니다. 요청조차 하지 않은 나라에서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통제관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부관이 무전기를 들고 활주로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안의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의 붉은 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재고 현황판의 숫자는 아직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화물기가 착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일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보장교가 상황실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정보장교가 직접 지하 벙커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옆에 서 있던 UAE 기술 담당관이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정보장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위성 사진 한 장을 펼쳤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항구는 작은 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수면 위에 검은 씨앗을 뿌려놓은 것처럼 빽빽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무인 고속정으로 추정됩니다. 200척 이상입니다. 각 선체에 폭약이 적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빠른 고속정 200척이 동시에 돌진해 온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산 자문 15년의 경험이 즉각적으로 계산해냈습니다. UAE의 해상 유전이 목표였습니다.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방공망을 소진시키고 바다에서는 자폭 고속정 수백 척으로 해안선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값싼 무기를 끝없이 쏟아부어 값비싼 방어 체계를 말려 죽이는 소모전. 이란이 수년간 준비해온 복합 공격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이 순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통제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출항 예상 시각은? 정보장교가 답했습니다. 이르면 48시간 뒤입니다. 48시간.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패트리어트 재고는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200척이 넘는 자폭 고속정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UAE 해군 함정 몇 척에는 한국에서 도입한 유도로켓 발사 체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척이 해안선 전체를 뒤덮으며 밀려오는 상황에서 함정 몇 척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촘촘하게 깔 수 있는 대규모 지상 발사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상황실 장교들의 얼굴이 하나씩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산 자문으로 15년을 일하면서 수십 개 나라의 방공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실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이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통제관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자체 방어가 우선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감이라는 단어가 전화기 너머로 반복됐습니다. 유감, 유감, 유감. 20년 동맹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감이라는 단어조차 지겨워지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부관이 다시 뛰어 들어왔습니다. 통제관님, 한국 화물기가 착륙했습니다. 탑승 인원 7명. 지금 경납고로 이동 중입니다. 7명.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미국이 군사 고문단을 보낼 때는 수송기 가득 장비를 싣고 옵니다. 그런데 7명이라고요. 그것도 노트북 가방 하나씩 들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회의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한국, 미국, 이란, UAE.
내 나라의 이름이 뒤엉킨 그 전장에서 저는 아직 한국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납고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사막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경납고 철문 틈으로 뜨거운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UAE 방공 통제관 옆에 서서 한국 화물기에서 내린 7명이 걸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군복도 정장도 아닌 기능성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하드 케이스뿐이었습니다. 무기를 가져왔다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실망을 넘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껏 중동 방산시장에서 목격한 미국의 군사 고문단은 수송기 가득 컨테이너를 싣고 왔습니다. 위성통신 장비, 전술 차량, 발전기까지 풀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트북 가방이라고요. 이란의 자폭 고속정 200척이 48시간 뒤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트북 가방 든 7명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통제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새 10시간 가까이 비행했을 텐데 눈빛에 피로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긴급특사 강민준입니다. 악수를 건네는 그의 손바닥이 두꺼웠습니다. 장교 출신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통제관이 회의감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강 특사, 솔직히 묻겠습니다. 미국도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강민준이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답했습니다. 말보다 데이터가 빠릅니다. 브리핑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는 장사꾼의 교활함도 외교관의 유연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저는 그 눈빛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한국 기술진이 이미 장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내하기도 전에 브리핑실 영상 시스템에 자기네 장비를 연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강민준이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를 띄웠습니다. 38선 위아래로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표시의 밀도가 제가 본 어떤 전장 지도보다 빽빽했습니다. 이란과 UAE 사이의 긴장이 그 지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70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전장입니다. 북한은 공기부양정 수백 척을 서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수천 대, 미사일 수천 발. 우리 수도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고작 40km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이란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란의 벌떼 고속정. 우리에겐 70년간 일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값싼 방법으로 막아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을 노트북 가방 들고 온 가벼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죽음과 마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제 무기의 우산 아래 수십 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그 우산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민준이 두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두 가지 무기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기관포와 미사일이 결합된 장갑 차량, 오른쪽은 트럭 위에 로켓 발사대 2기가 올라간 차량이었습니다. 발사대 하나에 20발씩, 합쳐서 40발. 화면 속 차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기의 매끈한 곡선과 달리 각지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비호복합, 그리고 비공 차량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답입니다. 강민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공 차량형은 트럭 한 대에 40 연장 발사기를 얹은 체계였습니다. 차량 한 대가 40개의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그에선 열영상 탐색기가 탑재된 유도 로켓이 발사되면 스스로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발사 후 망각, 사수는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됐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트럭 10대만 깔면 400발, 20대면 800발. 해안 전체를 유도 로켓의 장벽으로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공 한 발 가격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15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8억 원짜리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을 4천만 원짜리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산 게임의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락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돼요.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도 분노도 없는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들 매뉴얼로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매뉴얼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든 나라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우리 방식입니다. 미국 연락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짜리 매뉴얼을 들고 온 미국과 48시간짜리 실행 계획을 들고 온 한국. 그 차이가 브리핑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 사흘 전 두바이 브리핑룸에서 비웃었던 그 한국이 지금 이 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들고 온 나라일 수도 있겠다고.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강민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육군 훈련장. 병사들이 하늘을 향해 기관총을 쏘고 있었는데 총구에서 불꽃이 튀는데도 하늘의 표적기는 멀쩡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도 맞지 않는 겁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좌절이 역력했습니다. 1983년 한국 육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저공으로 침투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유한 대공화기라고는 미국에서 가져온 낡은 발칸포뿐이었는데 사수가 눈으로 적기를 추적하며 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사실상 쓸모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도 없이 육안으로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전투기를 쏜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인 저도 비슷한 상황을 봐왔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군이 물려받은 낡은 장비들. 도구는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상황. 그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인 자주대공포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름이 비호. 나는 새처럼 빠른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연구 인원 600명. 개발비 289억 원. 6년의 시간. 1996년 마침내 비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탐지 거리 17km, 분당 발사 속도 1200발, 시속 60km로 기동하면서 사격이 가능한 전천후 자주대공포였습니다. 분당 1200발이면 1초에 20발. 사람의 눈이 깜빡이는 사이에 20발이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에 쇠의 장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진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비호의 첫 번째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2006년 한국 국회에서 대대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대전에서 기관포가 무슨 소용이냐. 미사일 시대의 대공포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원래 396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167대로 대폭 삭감당했습니다. 세계 군사 트렌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자주대공포가 퇴역하고 미국의 대공포 사업이 폐기됐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공포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쓸모없다는 판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이 끊기고 인력이 빠지고 기술자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서서히 잊히는 겁니다. 비호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기술진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2014년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모터에 카메라를 달고 한국 대통령 집무실 상공까지 날아가 촬영하고 돌아간 겁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비행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그걸 잡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로는 너무 작아서 탐지조차 안 됐습니다. 전투기를 띄우기엔 너무 느리고 낮게 날았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쏘는 낡은 기관포로는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하늘에 뚫린 구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빈틈. 그때 한국 군부의 누군가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비호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시대 유물 취급을 받으며 잊혔던 그 무기를요. 그리고 거기에 신공 유도 미사일 4발을 결합했습니다.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해서 탐지 거리를 21km로 늘렸습니다. 열상 장비를 추가해서 야간에도 드론을 포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관포와 미사일, 레이더와 열상 카메라를 하나의 차체에 합쳐 넣은 겁니다. 비호복합의 탄생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시험평가에서 9발을 쏴서 9발 전부 명중. 명중률 100%였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대공포는 끝났다고 선언했을 때 한국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드론을 날려보냈으니까요.
위협이 현실이 되니 해답도 현실에서 나온 겁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전장이 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100%라는 숫자는 무기의 세계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론의 영역이지 현실의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버려진 무기를 꺼내 다시 만든 체계가 100%를 기록했다는 것. 저는 25년간 방산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 UAE가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 그것이 한국의 창고 구석에 있었습니다. 브리핑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연락관도 이번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전설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사흘 전 두바이 브리핑룸에서 제가 비웃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이 스크린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면에 띄운 것은 미국 해군 연구소의 오래된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의 스캔본. 제목은 저가형 유도 영상 로켓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공의 시작입니다. 기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담담할수록 그 이야기의 무게가 더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000년 예멘 아덴항에서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폭약을 실은 소형 고무보트 한 척이 옆구리에 자살 돌격을 해서 거대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미국 수병 16명이 전사했습니다. 스크린에 그 구축함의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군함 옆구리에 뚫린 구멍. 사람이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고작 소형 보트 한 척이 수천억 원짜리 구축함을 그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란의 자폭 고속정 200척. 크기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값싸고 단순한 것이 값비싸고 복잡한 것을 무너뜨리는 전술. 그것이 현대전의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미국은 대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무유도 로켓에 유도 장치를 달아서 소형 고속정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해군 연구소와 한국 방위사업청이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개발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이를 값싸고 정확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새벽에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재고가 없어. 28개월 기다려. 미국은 늘 그랬습니다. 돈이 안 되거나 표가 안 되면 가차없이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다른 나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뺐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북한의 공기부양정 수백 척이 서해에 배치되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병대원들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에겐 예산 삭감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에겐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15년을 보내면서 저는 늘 무기를 수출입의 관점에서 봐왔습니다. 가격표와 성능 스펙, 계약서와 납기일.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무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한국이 선택한 유도 방식은 적외선 열영상이었습니다. 미국이 고집했던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발사 후에도 10초에서 15초 동안 표적에 계속 빔을 쏴줘야 했습니다. 한 발 쏘고 다음 표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5초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00척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밀려오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양동이로 홍수를 막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유도는 안개가 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안개는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서해의 안개를 알았습니다. 70년간 그 바다를 지켜온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적외선을 택한 겁니다. 안개를 뚫고 엔진의 열을 잡아내는 방식. 그 나라의 바다가 무기의 기술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발사 후 망각. 쏘는 순간 로켓이 알아서 표적을 찾아갑니다. 사수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40연장 발사기에서 동시에 나가면 40개의 표적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15초가 한국에서는 0초가 된 겁니다. 2016년 비궁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개발비 600억 원, 한 발 가격 약 4천만 원, 사거리 8km, 속도 마하 2점, 그리고 2017년 연평도와 백령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그 해병대 해안선을 따라 비궁 차량형이 늘어서던 날, 해병대 대대장이 개발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이 그 대목을 전하면서 잠시 목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 국방부 해외 비교 시험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평가단이 직접 참관한 시험에서 비궁은 전탄 명중을 기록했습니다. 100% 명중.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해상 훈련에서 한국 상륙함에 탑재된 비궁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직접 미국이 예산을 삭감하며 손을 뗀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고 이제 미국이 그 기술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미국이 저는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브리핑 내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자세. 그런데 이 숫자들은 제가 25년간 쌓아온 편견을 하나씩 조용히 허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기술, 한국이 완성한 기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겠다고 줄을 서는 기술.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산 컨설턴트로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강민준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비용 협상은 불이 꺼진 다음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통제관이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이 떨어진 건 제가 보고 전문을 올린 지 2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상부로부터 한 줄짜리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의 계획을 수용한다. 즉시 집행하라. 강민준은 회신을 확인하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어조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것을 가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생산시설에서는 이미 봉인 작업이 끝난 비궁 차량형 발사대와 비호복합이 대형 운반 차량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각 장비에는 긴급 전략 물자라는 빨간 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날 밤 한국의 방산업체 본사에는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복귀한 겁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은 아이의 돌잔치를 미루고 왔고 또 한 명은 병원 검진을 취소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가 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 가지고 사람 살리러. 아내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밥은 꼭 챙겨 먹어.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납기일에 맞춰야 하는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든 물건이 사람을 살리러 간다는데 빠질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마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는 늘 거래였습니다. 계약서가 있었고 달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기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오산 기지에서 대형 수송기 5대가 분산 적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한 것은 방산업체 기술진과 방위사업청 군사고문이었습니다. 누구도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기능성 점퍼의 안전화, 손에는 정비공구 가방과 노트북, 여권에는 민간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다른 각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술진 중 최연장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오창호였습니다. 비군 개발에 34년을 바친 수석 기술관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전쟁 지역으로 날아가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주변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면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비궁 탐색기 미세 정렬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사막의 열기에서 적외선 센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매뉴얼에는 안 나와 있어요. 34년 경험이 매뉴얼입니다. 아내가 공항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도시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오창호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김밥이 웬 말이야? 아내가 답했습니다.
당신 밥 안 먹으면 손 떨려서 일 못하잖아.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포효하고 기체가 들려 올라 한반도의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알다프라 기지에 수송기 5대가 연달아 착륙한 것은 그로부터 12시간 뒤였습니다. 화물 도어가 열리자 사막의 건조한 열기가 기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걸어 내려올 때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도 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창호가 활주로에 내려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손등을 허공에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땀이 증발하는 속도로 습도를 가늠하는 겁니다. 저는 그 동작을 보고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습도 12%, 기온 47도, 적외선 센서 보정값을 수정해야 합니다. 연평도에서 운용하던 세팅을 사막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작업, 34년 경험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비호복함 12대의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UAE 병사들이 함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진은 미리 준비해온 그림이 가득한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글자 대신 사진과 화살표, 공구를 들어 시범을 보이고 UAE 병사가 따라하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막의 태양 아래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시작으로부터 3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강민준이 통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방패가 준비됐습니다. 통제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미국이 6개월은 걸린다고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은 3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미국 연락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작업이 지금 눈앞에서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강민준이 브리핑룸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매뉴얼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70년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승인이 떨어진 건 보고 전문을 올린 지 채 2시간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상부로부터 짧은 회신이 왔습니다. 즉시 집행하라. 강민준은 회신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어조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달리고 있는 것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전달받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시각 경상남도 창원의 생산시설에서는 비공 차량용 발사대와 비호복합 장비들이 이미 긴급 포장을 마치고 대형 운반 차량에 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각 장비 외부에는 긴급 전략 물자를 뜻하는 붉은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방산업체 본사로 퇴근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지역에 자기 손으로 만든 장비가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복귀한 겁니다. 아이 생일 잔치를 뒤로 미룬 사람도 있었고 다음날 잡혀있던 병원 예약을 취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집에 전화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상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사람 살리러 가거든.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의무도 아니었고 추가 수당이 붙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러 간다는데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무기를 늘 계약서 위의 숫자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산 기지에서 수송기 5대가 분산 적재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탑승 인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창호 수석 기술관이었습니다. 비공 개발에 34년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충분하다며 말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외선 탐색기 최종 보정은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사막 환경에서 센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수치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겁니다. 출발 직전 배웅 나온 가족이 보온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가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전쟁터에 이게 무슨 소용이야. 가족이 답했습니다. 손이 떨리면 일을 못하잖아요. 꼭 챙겨 드세요.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한반도의 밤하늘로 기체가 사라졌습니다. 알다프라 기지에 수송기들이 착륙한 것은 12시간 뒤였습니다.
화물 도어가 열리자 사막의 건조한 열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기술진이 내려왔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지만 누구도 먼저 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창호가 활주로에 발을 딛자마자 한 일은 손등을 허공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 자세로 서서 공기를 읽었습니다. 습도와 온도를 피부로 가늠하는 겁니다. 계측기보다 34년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습도 12%, 기온 47도. 그는 바로 옆 엔지니어에게 말했습니다. 연평도 세팅 그대로는 안 됩니다. 탐색기 보정값 전부 다시 잡아야 해요.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비호복합 12대, 비공 차량형 발사대, 한국 기술진과 UAE 병사들이 뒤섞여 움직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진이 미리 준비해온 그림 매뉴얼이 언어를 대신했습니다. 글자 없이 사진과 화살표만으로 가득 찬 작업 지침서,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닳고도 아무도 그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창호는 비공 차량형을 한 대씩 직접 돌아다니며 탐색기 보정값을 확인하고 발사대 각도를 점검했습니다. 기능성 점퍼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시작으로부터 3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강민준이 통제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장비 배치 완료됐습니다. 실전 투입 가능합니다. 통제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함께 봤습니다. 38시간. 미국 연락관이 브리핑룸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작업이 눈앞에서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산 컨설턴트로 15년을 살면서 수십 개 나라의 무기 체계 도입 과정을 봐왔습니다. 빠르다는 나라들도 몇 달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38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38선 너머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 앞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 그 절박함이 38시간을 만든 겁니다.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장비 배치가 완료된 뒤 저는 상황실로 복귀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해안선을 따라 새로 자리 잡은 비호복합과 비공 차량형의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무것도 없던 그 해안선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배치가 됐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전은 변수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 반다르 아바스 항구. 고속정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속정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안의 긴장이 서서히 다른 종류의 무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긴장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커피는 진작 식었고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로 접어들 무렵 정보부에서 긴급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 통신 감청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구에서 고속정 엔진 시동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상황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통제관이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호복합 전 기체 교전 대기, 비공 차량형 전 차량 발사 대기 태세. 해안선의 비호복합 레이더가 일제히 회전을 시작했고 비공 차량형의 적외선 탐색기가 바다를 향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40연장 발사관 안에 유도 로켓들이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림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고속정 엔진은 걸려 있었지만 항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안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안 움직이는 거지?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 정보부에서 2번째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감청 분석 결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내부에서 작전 진행 여부를 놓고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 뒤 상세 번역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통제관 옆에 서서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고위 장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전 사령관에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UAE 해안의 한국산 방공 체계와 대함 유도 로켓이 새로 배치됐으며 미국 국방부 시험에서 100% 명중을 기록한 무기라는 것. 차량 한 대에서 4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적외선 추적 방식이라 야간과 안개 속에서도 선박의 엔진 열을 잡아낸다는 것. 그리고 200척을 출항시켜도
UAE 해안에 닿는 건 열척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분석이었습니다. 190명의 병사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그 장교가 답했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이미 한국 서해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북한의 수백 척 공기부양정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위협에 맞서 70년을 버텨온 나라가 만든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 해안은 빈틈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려온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틈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막은 겁니다. 감청 전문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막은 겁니다. 적국의 장교가 자국의 작전 회의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두려움과 함께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두바이 브리핑룸에서 빅토르와 함께 피식 웃으며 넘겼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장교가 그 무기 때문에 200척의 고속정을 멈추자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 뒤 정보부 최종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 고속정 전 차량 엔진이 정지됐고 두드러 복귀가 시작됐으며 출항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한 장교는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안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항구로 돌아가는 작은 점들. 한 발의 비공도 쏘이지 않았습니다. 비호복합의 기관포탄도 단 한 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천궁투가 요격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 있었습니다. 무기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막은 겁니다. 가장 강력한 억지력은 실제로 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물러서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와 기지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막의 밤 기운이 차가웠습니다. 낮에 40도를 넘나들던 열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모래 위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부다비 도심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기지 위 하늘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초원에서 올려다보던 하늘과 비슷했습니다. 사막이든 초원이든 하늘은 같았습니다. 해안 쪽으로 걸어가니 비궁 차량형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트럭 위에 우뚝 선 40 연장 발사대, 한 발도 쏘지 않은 발사관들이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의 금속 표면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창호였습니다. 그도 상황실의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하거나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발사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능성 점퍼 위로 사막의 밤바람이 스치고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아래 한 발도 쏘이지 않은 발사관 앞에서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방산 컨설턴트로 15년을 살아온 카자흐스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34년 동안 쇠에 혼을 불어넣어 온 한국의 기술자였습니다. 나라가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발사대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같았습니다. 오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년 동안 무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 가장 기뻐한 순간은 그 무기가 한 발도 쏘이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무기의 가치를 늘 발사 횟수와 명중률로 계산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쏘았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가. 하지만 이 노인에게 가장 좋은 숫자는 0이었습니다. 쏜 횟수가 0인 것이 가장 완벽한 성과였습니다. 저는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UAE 측에 제출할 최종 권고문이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각국 방공 무기 체계를 비교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러시아제, 미국제, 이스라엘제, 가격표와 성능 수치, 실전 기록과 유지 보수 비용. 저는 그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종 권고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빈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국을 믿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분석이 결국 그 한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사흘 전 두바이 브리핑룸에서 빅토르와 함께 피식 웃었던 그 나라. 검증도 안 된 무기라고 했던 그 나라. 그런데 이란의 장교가 먼저 두려움을 말하게 만든 나라. 미국이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할 때 요청도 없이 먼저 비행기를 띄운 나라. 미국이 6개월 걸린다고 한 작전을 38시간 만에 끝낸 나라. 그리고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을 끝낸 나라. 이것이 제가 그 사흘 동안 목격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내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방산 컨설턴트의 눈으로 냉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재고 부족과 28개월 대기라는 현실을 드러내며 동맹의 한계를 스스로 노출했습니다. 이란은 200척의 고속정을 띄우지도 못하고 자국 장군의 반대로 작전을 스스로 거뒀습니다. UAE는 천궁투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을 발사해 96% 명중률을 기록하며 다층 방공망의 효과를 실전으로 증명했고 지금 나머지 8개 포대의 조기 인도를 한국에 긴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달려왔고 아무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38시간 만에 해냈으며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적이 스스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쏠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쏘지 않아도 상대가 물러서게 만들 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사막의 밤하늘 아래 오창호의 옆에서 배웠습니다. 34년간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만든 무기가 한 발도 쏘이지 않은 채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70년간 이를 악물고 만들어 온 것들이 지금 세계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